팬데믹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나? WHO는 21세기는 전염병과의 전쟁시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바 있다. 21세기 질적인 양적인 한계가 보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전염병과의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신종 감염병이 출현했고 한국은 WHO가 2017년에 시행한 전염병 발생에 대한 국가 영향평가에서 몇 가지를 지적받았다. 감염병의 발생에 대비하고 발생 시 대응에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역량, 국제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인수 공통 감염병 관리, 약제 내성, 생물 안정성 등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었다. 공정보건의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하기 마련이다. 그 기법은 면접조사가 기본이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GPS, CCTV,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방식이 추가되었다. 정밀한 질병 감시망 구축으로 정확한 의료 빅데이터를 얻는 것이 과제이다. 그런데 그동안 대체로 감염병에 대한 기초 연구 투자와 인력 양성은 별로 인기 분야가 아니었다. 우리나라도 병원성 미생물 은행, 안전등급 제고 수준의 실험실, 백신 연구센터 등등이 운영되고 이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전체 청사진을 놓고 연구 개발의 재정 배분과 인력 등을 조정하고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소리독감이 위험하다. 아시아 지역에서 인플루엔자 종류와 새로운 팬데믹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도 관심을 끌고 있다. 동물에서 사람에게로 넘어온 감염병의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 사이의 감염으로 변하는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H5N1 조류독감의 위협은 매우 심각할 수가 있다. 빌 게이츠의 경고, 핵무기보다도 바이러스의 대량 살상이 더 위험하다. 빌 게이츠는 2020년 2월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열린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프리카의 끔찍한 질병과 가난을 건질하기 위해서 코비드-19 아웃브레이크를 계기로 2015년 빌 게이츠가 테드 강연에서 역설한 내용도 언론과 학계로부터 재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 세대가 가장 두려운 것은 핵전쟁이었다. 우리 가족도 지하실에서 통조림과 생수로 가득 채웠었다. 그러나 이제 인류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전염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다. 빌 게이츠의 백신 개발 지원. 빌 게이츠는 백신의 생산과 배송 물류비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므로 코비드-19 종식을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한다.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 개발. 마이크로바이옴은 사람의 소화 질환, 비만, 당뇨, 고혈압, 우울증, 자폐증 등에 관련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 이외에도 조현병, 우울증, 자폐 등의 신경계 질환과 연결된다는 실험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중국 연구진은 조현병 유무를 기준으로 대조군을 비교한 결과 조현병 환자에게서 장내 세균 생체량이 대조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장내 특정 세균량이 조현병 중증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WHO 출범과 보건안보. 전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우선적인 정책이 방역이다. 역사적으로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검역 제도가 도입된 것은 14세기. 그 이유는 흑사병 창궐 때문이었다. 14세기 포베글리아 섬의 역병 환자 수용소. 14세기 유럽에서 패스트 팬데믹이 창궐했을 때 이탈리아는 감염된 사람들을 베네치아에서 남쪽으로 5km 떨어진 포베글리아 섬에 격리시켰다. 이 섬은 고대 로마 시대에도 역병에 걸린 환자들을 강제 수용하던 곳이었다. 14세기 패스트 환자 수용 시설에서는 환자들이 죽으면 그 시설을 불 등 위에 던져서 소각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의 시신만 태운 것이 아니라 패스트 증세를 보이기만 해도 산채로 불구덩이에 밀어서 화장을 시켰다. 이렇게 불태워진 시신과 산 사람의 수는 16만 명에 달했다. 그 후에 이 섬에는 온몸이 썩은 귀신들이 나타나 울부짖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면서 섬 사람들은 모두 떠나게 되었다. 베네치아는 14세기에 검적 제도를 도입했으나 정착되지는 못하고 18세기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감염병 환자를 이 섬으로 보내서 격리 수용했다. 14세기 당시와 마찬가지로 끔찍한 귀신을 보았다며 공포를 떨고 기괴한 소문이 퍼지면서 포백을 위하는 귀신의 섬이 된다. 2차 세계대전 정전 이후에 WHO 설립, 1832년에 영국 런던은 콜레라 팬데믹으로 대혼란을 겪게 된다. 이 사태를 겪으며 1751년 유럽 12개국 대표들이 모여서 방역 대책을 논의하게 된다. 1907년에 파리에서 40개국이 참여한 보건기구가 출범이 되었다. 제네바에 있는 회원국은 194개국, 한국은 1949년에 가입이 되었다. 인류 문명의 역사는 질병과의 투쟁의 역사이기도 하다. 콜레라, 항열, 패스트 등등 계속 새로운 전염병이 출현하고 사라졌다고 믿었던 옛날 전염병이 되살아난 것이다. 이에 따라서 WHO는 1995년 국제보건규칙을 개정하고 세계적인 전염병과 사람과 동물 공통의 전염병 문제를 다루기 위한 EMC 담당국을 설립한다. 2000년대 에볼라가 극성을 부리고 말리도 택지되지 못하고 게다가 페루에서 콜레라, 인도에서 페스타가 발병하고 일본에서 0157, 영국에서 광우병, 중국에서 조류독감과 사스 사태가 불거져 나오면서 세계적으로 공중보건의 경쟁을 올렸다. 전염병이 잦아지면서 WHO는 2000년대 들어 10년 사이에 6차례나 공중보건 위기 사태를 선포했다. 등등. 백신의 황제의 고 이정욱 WHO 사무총장. 코비드-19 팬데믹 창궐하는 시점에 2003년 WHO 상총장에 당선된 이정욱 사무총장의 리더십이 상기된다. 1983년에 남태평양 사모아 린든 존슨 병원에서 한센병 치료와 연구를 하던 그는 피지오 WHO 사무처에서 일하면서 아시아의 스와이처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1994년 주요 직책을 역임한 그는 업적은 눈부셨다. 2003년 2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은 이정국 사무총장 당선자의 예방을 받고 WHO가 뭐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 당시 언론은 최초로 국제기구 수장이 나왔다고 뒤에서 듣기로 했지만 WHO의 기능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 아니었다. 질병 대처가 주된 사업이었지만 다이옥신의 일 섭취 허용량 등의 각종 기준치를 정하고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일을 하는 것도 WHO의 기능이다. 학생 때부터 독서를 즐겼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토마스 하디의 작품을 원수로 읽었다. 까미오 페스트를 원수로 읽으려고 프랑스어를 배웠고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을 읽으려고 일본어를 독하게 했다. 그는 셰익스피어의 시곡을 오디오 책으로 듣고 사무총장 선거운동에서 인용했다. 영국에서 그는 예전에는 자신이 숨기던 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 맥베스를 즐겨 읽었는데 요즘에는 햄릿을 읽으면서 WHO 사무총장 선거에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하고 있다고 말해서 청중을 얻겠다. 그의 바로 직전의 WHO 사무총장은 그로 할렘 브룬틀란이었다. 브룬틀란은 노르웨이의 첫 여성 총리이자 1987년 12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최초로 규정한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를 표현한 것으로 유명했다. 2009년 신종플루와 2015년 메르스 때에도 긴급 대처를 위해서 센터가 작동이 되었다. 그는 본부 사무국 예산과 인력을 줄이고 대신 빈곤지역 의료 지원을 늘렸다. 대륙국장 때에는 국제의약품 기구를 설립하고 약값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19개국 빈곤 국가를 지원했다. 북한도 방문해서 6만 명분 결핵 치료제를 지원했다.
에이즈 퇴치와 조류 독감 치료, 동남아시아 지역의 쓰나미 보건 대책, 파키스탄 지진 재난 구호 등에도 큰 발자취를 남겼다. WHO 운영에 드는 막대한 예산 중에서 절반 이상이 각국 정부와 기업, 재단 등의 공유하는 기금으로 충당이 된다. 그는 기금 모금에도 뛰어나서 백신 국장 시절에 백신 연구기금을 1,500만 달러에서 7천만 달러로 늘렸다. 질병 X는 WHO는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 중점 분야를 선정했다. 병원체의 성격, 질병의 기전, 치사율을 분석하여 어떤 질환에 투자하고 대비해야 하는가에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다. 바이오 무기 개발은 금지되어야 한다. 바이오 무기? 코비드-19의 발생을 둘러싸고 음모론도 들었다. 최초의 발원지가 중국의 우한 수산물 시장이라고 하다가 뜬금없이 유전자 조작에 의한 인공적인 바이러스의 출현이라는 설이 튀어나왔다. 출처가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라느니 심지어 미국에서 전파 등의 유언비어 증명할 수 없는 가짜뉴스일 수도 있지만 SF에서 보듯이 언젠가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일 수도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생물무기 개발은 실험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금지되어야 한다. 1957년 노바스코샤 캐나다령의 퍼그워시 마을에서 최초로 열린 회의가 이 운동의 출범이었고 퍼그워시 운동은 좌파 성향으로 일부 비판도 받았다. 그러나 퍼그워시 운동은 1995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수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부분 핵실험 금지 조약 등을 체결하게 되는데 기여한 공로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선진국은 신무기로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다. 그러나 생화학 무기 개발은 인류 문명의 자미를 길을 가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1972년 생화학 무기 개발과 사용을 금지하자는 조약이 체결이 된다. 이 협약의 약칭은 생물무기 금지 협약 BWC이다. 다재간 협약으로 원래 명칭은 아주 길어서 세균 무기 및 독소 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폐기에 관한 협약이다. 그런데 미국은 BWC 이행을 위한 검증의정서 초안의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부시 대통령 행정부 당시의 일로 백악관 대변인은 생물무기 금지 협약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만 검증의정서에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런 내용으로는 생물무기 확산을 차단할 수 없으며 미국의 경제적인 이익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불발했구나. 그 검증의정서 초안에 대해서는 중국 이외의 중동 국가들의 반대했고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국가들은 대체로 초안에 찬성을 했다. 생물무기 확산에 대한 검증 조치는 국제적인 조사팀이 관련 국가의 공장을 검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런 방식으로는 시간과 장기가 제한되어 충분한 검증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증의정서 통과에 반대한 것이었다. 소련은 BWC를 무시하고 천연두 마르부르크 바이러스를 사용하는 생물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 서방 측에 정보를 제공한 과학자가 1992년에 미국으로 망명한 켄 알리백이었다. 소련의 세균전 프로젝트 책임자였던 그는 서부 시베리아 연구소에서 1990년 개발한 생화학 무기가 1980년에 건절시킨 천연두를 이용한 무기라고 밝혔다. 게다가 천연두 바이러스의 변이로 더 악성의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91년 소련의 붕괴 이후에 일자리를 잃은 과학자들이 제3세계로 기술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 대한 우려가 컸다. 그러니까 91년 이후가 이전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1993년에는 의제인 출신의 조은글렌 상원 의원이 북한이 천연두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러시아 해외 정보부의 90년대 초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라크와 이란과 전쟁을 하던 1985년에서 86년에 자국 근대에 천연두 예방접종을 실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우리나라의 기술은 북한군의 혈액에서도 천연두 예방접종의 흔적인 항체가 검출되었다. 1996년 WHO의 190개 회원국 대표들은 미국과 러시아에 보관되어 있는 천연두 바이러스를 99년 6월 30일까지 없애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1990년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과학자들은 천연두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복제하는 등 여러 차례 실험을 했다. 다시 1999년 12월 31일에도 동시에 폐기하기로 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반대한 이유는 천연두 바이러스가 생물 대류 위협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천연두 백신 개발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었다. 1999년 뉴욕 타임스는 북한이 군사적 목적으로 천연두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바이러스가 러시아에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공식적으로 미국과 러시아에 맡겨진 천연두 바이러스는 애틀란타시의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시베리아의 바이러스 생명공학 연구센터 두 곳에 저장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과 이라크가 천연두 바이러스 배양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공공연하게 알려진 비밀이었다. 2002년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는 CIA 보고서를 인용해서 북한, 이란, 러시아, 프랑스가 비밀리에 천연두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02년 이라크 침공에 앞서 조지 부시 대통령은 생물무기 공격에 대비해서 미국 군인 50만 명과 함께 천연두 예방접종을 받기도 했다. 2004년에 미국이 국토 방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물무기 방어 관련 연구가 BWC에 위배되고 다른 국가들의 위반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3년) 미국 의회가 승인한 국가생물방어분석대응센터의 연구계획이 BWC 관련 조항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비판은 NBACC가 가장 위험한 병원균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다 더 치명적인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개발할 것인가 여부에 대한 연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발표를 하면서 그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된 것이었다. 생물무기 개발은 원자 폭탄을 능가할 수 있는 재앙이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생물무기는 특정 목표를 겨냥하는 핵무기나 개성조건 등에서 그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화학무기와는 성격이 다르다. 살아서 무차별로 퍼진다는 특성 때문에 통제 불능이 되기 쉽다. 적진뿐만 아니라 아군도 피해를 볼 수 있다. 백신과 항독소를 충분히 공급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미생물의 특성상 언제 어떻게 퍼지고 어떻게 변이를 일으킬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생물무기의 충격에 대해서는 코비드19 사태에 대입해보면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다.